1942년 6월 4일부터 중부태평양의 미드웨이 근해에서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 일본 주력 항공모함 4척을 침몰시킨 이 승리의 큰 요인이 바로 미군의 일본 암호 해독이었는데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일본군이 AF라고 암호에서 지칭한 곳을 알아내기 위해 AF에 물이 모자란다고 역으로 전문을 보내 일본군의 반응을 보고 어딘지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 관한 미군의 일본군 암호 해독은 이렇게 실제 전투 전에 벌어진 활동이 많은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투 후에 이 일본군 암호 해독과 관련해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채널 초창기에 만들어진 미드웨이 영상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시리즈 중간중간에 미드웨이 관련 영상을 새로 조금씩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그것에 포함됩니다. 새로 나오는 미드웨이 영상들은 꼭 시간 순으로 사건의 진행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주제별로 짤막짤막하게 단편 혹은 길면 3편 정도로 각 시리즈 중간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제 채널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 영상이 속한 여러 재생 목록이 있는데 이 영상들도 따로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영상이 나올 때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뉴욕과 LA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시카고 시내에 이 도시를 대표하는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가 위치한 트리뷴 타워가 있습니다. 시카고가 2020년 시 인구가 274만에 시카고 메트로 지역은 961만에 이르는데 여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문인 시카고 트리뷴도 2017년에 미국 내에서 6번째로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1847년에 창간했고 이전에도 신문사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보이는 트리뷴 타워는 192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 끝나고 일본에서는 패전 소식을 비밀에 붙인 가운데 미국에서는 여러 신문에서 승전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에서도 승전 소식을 일면 머리 기사로 올렸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면 톱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는 제목이 나왔는데 문제는 바로 같이 일면에 실린 이 부분, 미 해군이 일본의 미드웨이 공격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시카고 트리뷴은 일본 항모 2척 격침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틀렸지만 다른 언론들은 모르는 일본 함대의 여러 함정의 이름을 정확히 기사에 실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이 기사는 총 14문단으로 되어 있는 대형 기사였다고 하는데요. 세부 기사를 제가 그냥 가져다가 여기서 쓸 수는 없고요. 일본 해군이 당시 미드웨이 작전에 참가한 함대를 기동부대, 미드웨이 공략부대, 선견부대 등으로 스스로 분류했는데 이 기사에는 이러한 일본 함대의 편제도 전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기사가 미국 내 소수의 다른 신문에도 났었는데 다른 신문의 기사도 전부 시카고 트리뷴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명시적으로 미군이 일본군 암호를 해독하고 있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맞붙게 될 일본 함대의 전력을 미 해군 측에서 며칠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고 정보의 출처를 해군 정보부로 밝힘으로써 눈치가 있는 사람이 기사를 읽으면 미군이 일본군 암호를 해독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만일 일본 측에서 이 기사를 읽으면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에서도 이 기사의 존재를 보도됨과 동시에 알아차렸습니다. 미 해군에서는 이 기사를 읽고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 보았고 니미츠 제독이 미드웨이 해전 며칠 전인 5월 31일에 곧 벌어질 미드웨이 해전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해군 지휘관들에게 돌린 일본 암호 해독으로 만들어진 자료와 거의 비슷함을 발견합니다. 이제 해군 내부 어딘가에서 정보가 새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당시 미 함대 총사령관이면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어니스트 킹 제독은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화가 나서 정보가 새는 곳을 빨리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군이 일본군 암호 해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알게 되면 일본이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군 암호 해독반이 쌓아놓은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킹 제독은 미드웨이 해전 승리에 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미 해군이 정보 없이 위험을 안고 작전을 해서 운 좋게 성공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뒤여서 특히 성격이 만만찮기로 유명한 킹 제독이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짐작 가능합니다. 미 해군은 혈안이 되어 정보가 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맨 먼저 불려온 사람은 미 해군에서 정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오피스 오브 네이벌 인텔리전스 ONI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아서 맥컬럼 중령이었습니다. 맥컬럼 중령은 전후 회고에서 이 일과 관련해 네이비 디파트먼트 해군부로 들어섰을 때 시카고 트리뷴 일로 해군부 전체가 난리법석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맥컬럼 중령은 킹 제독의 참모진 중 한 명인 찰스 쿡 제독으로부터 취조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하나 드러나는데 바로 시카고 트리뷴의 기사와 니미츠 제독이 보낸 전문의 오타 등이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니미츠 제독이 보낸 전문의 원본을 바로 본 사람이었고 그 뒤에 정리된 버전의 정보를 만든 곳에서 정보가 샌 것은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킹 제독의 부관들은 계속 누설된 정보의 출처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조금씩 사태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리 존스턴은 호주 출신의 미국인으로 시카고 트리뷴 소속 기자였는데 이 사람은 뉴기니에서 금을 캐기도 했고 부인은 독일 출신의 뉴욕 나이트클럽 댄서였고 전쟁이 터지기 전 독일에서 여성용 플라스틱 헤어롤을 파는 사업을 시도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진 후 말을 잘하고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이용해 시카고 트리뷴의 런던 지사에 채용돼서 영국 본토 항공전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1942년에는 계속 시카고 트리뷴 소속 종군 기자로 미 항공모함 렉싱턴에 승선했습니다. 렉싱턴은 1942년 5월 8일 사노해 해전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어 자침되는데 이때 부상을 입은 렉싱턴 승조원들을 구조하는데 큰 도움을 줘서 당시 렉싱턴의 함장이었던 프레데릭 셔먼이 니미츠 제독에게 존스턴에게 훈장을 수여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존스턴은 렉싱턴의 생존자 1360명과 함께 수송선 바넷에 타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바넷은 미드웨이 해전 직전인 1942년 6월 2일에 샌디에이고에 도착했습니다. 암호해독 유출 사건을 조사하는 미 해군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스탠리 존스턴이었습니다. 이 당시 종군 기자는 모든 기사를 해군의 검열을 받고 송출한다는 서약서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해군 당국의 실수로 존스턴에게 서약서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 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킹 제독은 문제의 기사와 스탠리 존스턴 그리고 렉싱턴과 바넷이 서로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미국에 들어온 바넷과 렉싱턴의 관련 장교들을 전부 소환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군뿐 아니라 프랜시스 비들 당시 법무장관도 제이 에드가 후버가 국장이었던 FBI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렉싱턴 승조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존스턴이 탑승했던 바넷 선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점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넷은 남태평양의 누메아에서 출발해 샌디에이고로 향했는데 항해 중에 렉싱턴의 부장 XO 이그제큐티브 오피서였던 모턴 셀리그먼이 바넷에서 수신할 수 있는 태평양 함대의 모든 통신을 청취하고 바넷이 수신자가 아니더라도 전부 해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해독된 전문은 바넷의 함장과 셀리그먼 그리고 다른 4명의 장교만 보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안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셀리그먼과 다른 장교들은 바넷의 넓은 선실 중 하나에 마련된 테이블에 모여 커피를 마시면서 전쟁 관련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는 장교들뿐만 아니라 항상 존스턴이 있었고 셀리그먼도 존스턴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바넷에 탑승했던 렉싱턴의 통신 장교들이 이 자리로 태평양 함대의 전문을 들고 와서 전달했는데 셀리그먼은 이 전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회람시키기도 했고 이는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셀리그먼은 렉싱턴 침몰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몸이 좋지 않았고 미드웨이 관련 니미츠 제독의 전문이 5월 31일 전달된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동석했던 다른 장교들은 셀리그먼이 전문의 부분을 소리내어 읽는 것 등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또 다른 장교들은 일본 함대의 편제가 적힌 종이가 이 선실의 테이블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는 이 종이가 사라진 것을 보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밝혀지자 킹 제독은 존스턴을 직접 조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시카고 트리뷴의 워싱턴 지국장과 본사를 통해 존스턴을 소환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기사가 나온 이틀 뒤인 6월 9일 프랭크 녹스 해군 장관과 비들 법무장관이 이 사건 관련 루즈벨트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카고 트리뷴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시카고 트리뷴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많은 비판을 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사건 보고를 받고 해병대를 시카고에 파견해 트리뷴 타워를 점령하고 시카고 트리뷴을 폐간시키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홧김에 한 말이었겠지만 루즈벨트 대통령과 시카고 트리뷴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당시 해군 장관이었던 프랭크 녹스가 해군 장관이 되기 이전에 시카고 트리뷴의 경쟁지인 시카고 데일리 뉴스의 발행인이었는데 시카고 트리뷴은 당연히 녹스 장관을 싫어해 많은 비판을 가했고 니미츠 제독은 대통령과 해군 장관의 편을 둘 수밖에 없었지만 정치적 관계에 따라 기자를 차별 대우한다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인 존스턴에게 취재하는 데 여러 혜택을 제공하도록 해군에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날은 킹 제독이 존스턴을 소환해서 조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존스턴은 킹 제독의 참모장이었던 러셀 윌슨 제독에게 바넷에서 니미츠 제독의 전문 내용을 다른 곳에 적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시카고 트리뷴으로 달려가 신문사 간부들과 가져온 정보에 대해 의논했고 결국 기사로 나가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카고 트리뷴도 미국 정부의 전쟁 보도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로 내보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카고 트리뷴과 존스턴 등 관련 인물들을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이 사건을 간파했다는 기미가 전혀 없었고 킹 제독도 더 이상 이 사건 관련 이야기가 떠도는 것을 원하지 않아 결국 신문사나 관련자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해군 내 규정을 위반하고 기밀 서류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은 데 책임이 있는 렉싱턴의 XO, 모턴 셀리그만, 그리고 엄연히 존재하는 전쟁보도 관련 규정을 어긴 존스턴과 시카고 트리뷴, 이 당사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턴은 계속 시카고 트리뷴에 재직하다 1962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시 정보 누설의 위험성 때문에 셀리그먼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함정을 지휘하지 못하고 육상 근무로 돌려지게 됩니다. 셀리그먼은 중령이었지만 일설에 의하면 킹 제독이 셀리그먼의 대령 진급을 직접 막았고 2년여의 육상 근무 끝에 1944년 해군을 떠나게 됩니다. 셀리그먼은 해군을 떠남과 동시에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또한 미국 신문을 잘 봤으면 알아낼 수 있었던 정보를 일본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자료들이 75년 뒤인 2017년에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